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운동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 좌표계를 도입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면 좌표계의 원점에서 보는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죠. 또는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 벡터 R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레벨 1에서 공부했던 위치와 속도 관계를 2차원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벡터를 사용할 겁니다. 물리학에서 물체의 위치는 벡터 물리량인 위치 벡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벡터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운동한다는 건 시간 t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위치 벡터가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라는 뜻이죠. 이제 이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났을 때의 위치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벡터는 displacement 변위가 되겠죠. 위치가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변위 역시 벡터 물리량이 됩니다. 변위 벡터를 축에 나란한 두 벡터로 분해해보면 단위 벡터 x 햇의 개수는 변위의 x 성분인 델타 x가 되고 단위 벡터 y 햇의 개수는 변위의 y 성분인 델타 y가 됩니다. 즉 2차원 이상의 벡터 물리량을 다룰 때도 레벨 1에서 다뤘던 방식으로 벡터의 각 성분을 다루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변이 벡터 델타 R에다가 걸린 시간 델타 T를 나눠서 델타 T 동안의 평균 속도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의 각 성분도 마찬가지로 위치 성분의 변화량의 시간을 나눠서 각각 평균 속도의 성분을 계산한 결과랑 동일하죠. 여기서 걸린 시간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속도 벡터 v가 되는데요. 속도의 각 성분 역시 위치의 각 성분의 도함수, 즉 미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2차원 운동이라도 각 성분은 1차원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에서 속도의 일반적인 정의는 위치의 시간에 관한 1차 도함수가 되는 거죠. 즉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함수가 속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치의 변화량은 해당 구간에서 속도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모든 차원에서 각 성분의 관계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관계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2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경로로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t1인 순간의 위치와 t2인 순간의 위치를 정의하고 두 시각 사이의 운동을 생각해 볼게요. 물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해당 위치에서 속도의 방향은 항상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 벡터라는 것 자체가 해당 지점에서 위치의 미소 변화량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T1과 T2 구간의 모든 미소 변이 벡터를 적분하면 해당 구간의 변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정적분의 당연한 결과죠. 만약에 여기서 운동 경로의 길이, 즉 이동 거리를 알고 싶으면 각 미소 변이 벡터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미소 벡터의 크기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적분해야 합니다. 즉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곡선의 길이, 즉 이동 거리를 계산하려면 속력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2차원이라면 속도 성분이 두 개뿐이기 때문에 속력은 두 성분의 제곱 합의 제곱근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각 성분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계산할 때 시간 변수를 완전히 빼고 미소 변이 성분인 dx와 dy의 제곱 합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위치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시간 변수 없이 이동 거리를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3차원으로 확장해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축에 대한 변수만 추가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물체의 운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도 벡터를 보겠습니다. 속도 벡터의 변화를 좀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속도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고 이걸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눠서 평균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도 벡터 역시 두 축의 나란한 벡터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 가속도의 xy 성분은 각각 단위 시간당 속도의 xy 성분의 변화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에 걸린 시간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가속도 벡터 a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관한 1차 도함수인 거죠.
그런데 속도가 위치의 시간에 관한 1차 도함수기 때문에 가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관한 2차 도함수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도의 xy 성분 역시 속도의 xy 성분을 각각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함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속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가속도의 xy 성분에 대해서도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가속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성분을 1차원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황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입자 하나가 2차원 공간에서 시간이 0인 순간에 마이너스 2m, 1m 위치인 A 지점에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해서 3초인 순간에 1m, 4m 위치인 B 지점에 도달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입자는 이 순간에 속도를 바꾸고 바뀐 속도로 다시 등속도 운동해서 8초인 순간에 4m, 2m 위치인 C 지점에 도달했다고 해볼게요. 먼저 A, B, C 세 지점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 구간에서의 변이는 B 위치에서 A 위치를 빼면 되고 BC 구간에서의 변이는 C 위치에서 B 위치를 빼면 되죠. 각 구간에서의 이동 거리는 되돌아오지 않는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AB 구간의 변이에 걸린 시간 3초를 나누면 평균 속도가 되는데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3초 동안 매 순간의 속도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의 속력은 이동 거리에 3초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건 BC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 B, C 전체 구간을 생각하겠습니다. 전체 8초 구간에서 입자의 변이는 두 구간의 변이를 합하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C 위치에서 A 위치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8초 구간에서 이동거리도 두 구간에서 이동거리를 합하면 되죠. 이 값은 전체 구간에서 변이의 크기보다 큰 값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변이와 이동 거리를 각각 걸린 시간 8초로 나누면 전체 구간의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됩니다. 이제 등속도 운동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 점으로 정할 수 있는 물체가 임의의 방향으로 V0의 속력을 가지고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좌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아서 2차원 해석을 연습해 볼게요. 물체의 초기 속도는 두 성분으로 분해해서 각 축의 방향으로 이런 속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체의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속력이 V0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하고요. 이제 속도의 각 성분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속도의 각 성분은 Vx0, Vy0로 일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속도를 정적분하면 해당 구간에서의 변이가 되기 때문에 델타 t 구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각각 변이의 x 성분과 y 성분이 되겠죠. 그러면 위치의 x 성분과 y 성분은 시간에 관한 1차 함수가 됩니다. 시간이 0일 때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델타 t 구간 동안의 변이의 각 성분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물체 변이는 속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동 거리를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변이의 두 성분의 피타고라스 합을 실행하는 것으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죠.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먼저 속력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의 속도의 두 성분이 각각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도 시간에 따라서 V0로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 구간에서의 정적분을 실행하면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연습을 위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계산하긴 했지만 사실 등속도 운동은 명백히 1차원 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를 기술할 때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좌표를 잡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래프는 x 성분만 v0 값을 가지게 되죠. 속도의 x 성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하는 구간을 정적분하면 변이의 x 성분이 되는데요. 지금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이동거리와 같게 나타난 거죠. 물리학에서는 벡터량을 다루기 위해서 종종 좌표계를 잡아야 하는데요. 좌표계를 잘 잡는 것도 물리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나도 나중에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식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직관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물체의 크기가 A0로 일정한 가속도가 존재할 때의 운동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1차원일 때와 차이가 있다면 초기 속도 벡터가 가속도와 나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속도의 반대 방향을 y축으로 두고 속도 벡터가 놓여 있는 평면의 나머지 축을 x축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뒤축 방향으로는 변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등가속도 운동은 일반적으로 2차원에서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 속도를 XY축 두 성분으로 분해하고 속도의 두 성분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속도의 X 성분은 가속도의 X 성분이 없기 때문에 Vx0로 등속을 유지하고요. 속도의 Y 성분은 가속도의 Y 성분이 음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A0인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임의의 시간 델타 t 동안의 변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 구간을 시간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변이의 x 성분인 델타 x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가 되고 변이의 y 성분인 델타 y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이걸 시간에 대한 위치의 xy 성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델타 t 시간 동안 변이의 xy 성분이 각각 델타 x, 델타 y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해서 델타 t를 소거하면 물체의 운동 궤적이 공간상에서 2차 함수 궤적인 포물선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속도 방향이 가속도 방향과 나란하다면 초기 속도의 x 성분이 없기 때문에 속도 성분의 그래프는 y 성분만 그려집니다. 굳이 그리진 않았지만 속도의 지축 성분 역시 항상 원점으로 유지하고 있죠. 이건 명백히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과 초기 속도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속력 그래프를 그린다면 속도의 크기를 계산할 때 남아있는 성분이 y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y 성분의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죠. 물론 초기 속도 방향이 가속도 방향과 달라지더라도 가속도와 초기 속도 벡터가 이루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다른 축을 x로 잡아서 지축 성분을 항상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지축이 0일 필요는 없지만 항상 두 개의 성분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운동이 되는 거죠. 방금 계산했지만 이 경우의 물체의 궤적은 이런 이참수 꼴이었는데요. 일정한 중력하에서 던져진 물체가 그리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포물선 운동이라 부릅니다. 즉, 등가속도 운동은 초기 속도 방향이 가속도와 나란한 경우는 직선 궤적을 그리고 나란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포물선 궤적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력장 속에서 던져진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평면 위에서 V0의 속력으로 발사각 세타로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물체는 중력장의 크기 G만큼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는 등 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도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연직 방향을 y축으로 두고 수평 방향, 그 중에서도 세타 각으로 쏘는 방향을 x축으로 두면 초기 속도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쏘는 순간으로부터 시간 t만큼 지났을 때의 속도는 가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초기 속도 조건으로 적분 상수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t일 때 임의의 지점에서 물체의 속도를 구한 게 되는데요. 속도의 각 성분을 분석해보면 속도의 x 성분이 전부 v0 코사인 세타, 즉 초기 속도의 x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속도의 y 성분은 y축 음의 방향으로 가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점점 아래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체의 위치를 구하려면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적분하면 되는데요. 처음 순간에 원점에 있었다는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점에서 보는 시간 t인 순간의 물체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시간 t에 따른 속도와 위치는 모두 찾았고 이제부터 포물선 운동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점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속도의 y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를 계산하면 최고점의 좌표를 알 수 있고 이걸로 최고점의 높이랑 발사 지점으로부터 수평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물선 운동하던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수평 도달 지점까지의 거리인 수평 도달 거리도 구해보겠습니다. 수평면에 도달하면 위치 벡터의 y 성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 t 바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점도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는 0도 포함하고 있죠. 0이 아닌 나머지 해는 이렇게 되고 이건 최고점 도달 시간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 시간을 위치 벡터에 대입하면 수평 도달 거리를 얻을 수 있죠.
이 운동을 VT 그래프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던진 순간을 기준으로 속도의 XY 성분을 시간 t에 대해서 그려보면 속도의 X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속도의 Y 성분은 초기에 V0 사인 세타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G의 기울기를 가지는 1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최고점은 y의 변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속도의 y 성분이 0이 되는 순간이죠. 이때의 높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적분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높이로 돌아오려면 y 성분의 최종 변이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의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까지 변이의 x 성분인 이 사각형의 넓이가 수평 도달 거리가 되죠. 이제 물체의 속력과 이동 거리를 구해 볼게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로 정의되기 때문에 속력 시간 그래프상에서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최고점에서의 빠르기는 속도의 x 성분이랑 같게 되죠. 여기서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이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야 하는데요. 일단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기 위해서 물체 최고점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력 그래프는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최고점인 순간부터 걸린 시간 t0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계산은 최고점으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 포물선의 길이가 될 겁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이 넓이가 되는데요. 그래프상에서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적분 계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적분은 속력 그래프 형태가 쌍곡선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 t를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로 치환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분 윗끝인 t0를 결정하는 치환 변수를 파이 제로로 둘게요. 그러면 이동 거리는 이런 형태의 적분으로 바뀌죠. 이제 단순 계산만 남았습니다. 적분을 실행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치환된 phi0를 t0로 다시 표현하면 최고점으로부터 t0인 순간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체를 발사한 순간으로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 거리를 구한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하이퍼볼릭 역함수를 로그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벨 1에서 공부했던 1차원 운동을 2차원으로 확장시켜서 벡터로 기술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벡터의 각 성분은 각각 1차원 운동처럼 다뤄도 되죠. 이건 미적분 계산 자체가 벡터의 각 성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서도 적용됩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리고 속력은 속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변이가 되고,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되죠. 위치와 속도는 그냥 1차원 성분을 여러 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이 편했지만, 속력과 이동 거리는 더 복잡한 계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직선 궤적으로 운동한다는 건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등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라면 초기 속도와 가속도가 평행한 경우에만 직선 궤적이고, 평행하지 않은 경우는 포물선 궤적이 된다는 것도 예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